시에서는요, 늦은 밤 속에서 길을 잃어 헤맸지만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으로 큰 용기와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여기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자, 아주 깜깜한 산 속에서 얘들아,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 위험하지. 죽을 수도 있지. 막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체온은 떨어져서 동상 걸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누가 날 구조해주러 올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아주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면 보통 비유적인 의미에서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잖아요. 자, 그만큼 우리가 어떤 길을 잃는 것이 막막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삶에서 뭘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야? 슬픔, 실패, 절망, 고난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련, 외로움,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르리라 추측성 어미를 쓰고 있네요. 왜 뭘 모를까?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거래. 우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여. 불빛이 있다는 소리는 거기에 누가 있다는 소리야? 사람이 있다는 소리니까 굉장히 커다란 희망과 위안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를 거래.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 밝혀주는 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모를 거래요. 그래서 이 불빛은 뭐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힘이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네, 이 힘 대신에 뭐라고 써도 말이 돼요? 뭐 희망, 위안, 의지 이런 걸로 다 바꿔도 말이 되죠. 불빛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어려운 처지 사람에게 희망, 뭐 의지, 위안,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죠. 이게 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불빛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주 이웃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정말 삶에서 엄청난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존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이미 느껴본 사람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는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진짜 인생에 한번 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 혹시 있을까? 아직은 그런 순간을 겪기가 좀 어렵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은 느낄 수도 있어요. 언제? 한 번쯤은 다 인생에 한 번쯤 다 오죠, 위기가. 뭐 연예인들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가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실제로 자살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죽음으로 이별을 겪게 되든 혹은 뭐 이혼이나 아니면은 뭐 연인과 헤어짐이라든가 등등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이는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나희덕이 산속에서에서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변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덕분일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이 시에서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래. 뭘 모르냐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 내밀어주는 따뜻함을, 그 친구와 가족과 이웃이 얼마나 너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힘이 돼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걸 모를 거래. 근데 실제로 이제 뭔가 가까운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이 뭔가 주변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유한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1강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거하고,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이것을 서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면은 봐봐. 불빛의 따뜻함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되죠. 모모를 모르리라. 이게 원래 맞아? 아니면 모르리라 모모를 이게 맞아? 모모를 모르리라. 그치. 원래 모모를 모르리라. 이게 자연스러운 어법이죠. 어순이죠. 그런데 모르리라 모모를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줬어요.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한다? 대치법? 비슷했어. 도치법. 맞아. 도치법. 비슷했어. 도치법이야. 도치법. 우리가 도치법을 하는 이유는 뭘까? 강조하려고요. 맞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하면 왠지 너를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여운을 남기는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치법을 사용하는 이유 의미 강조 여운 시적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자, 다음에 2연 볼게요. 2연에서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어둠이 나왔네. 아까는 불빛이 나왔는데 이번엔 어둠이 나왔지? 그러면 이것은 이미지의 대조인 거죠. 네, 대조 서로 반대되는 걸 나란히 놓는 걸 대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둡다, 밝다,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가 둘이 나란히 이제 시에 동시에 있으면 우리가 이미지의 대조가 쓰였다. 대조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무가내의 어둠이야. 그냥 어둠도 아니고 막무가내. 정말 아주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막무가내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어둠이에요. 아주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 이 맞잡을 손은 불빛이랑 비슷한 긍정적 이미지죠.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나와 함께 해줄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인지 네,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했대.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걸 발견한 거야? 서로에게 따뜻한? 그래,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한 거지. 서로에게 따뜻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 우리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사람 인자의 이 유래를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쓰는지? 그렇지, 맞았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 인간은 모두들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한자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했대.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면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밤 역시 어두움의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세모는 부정적인, 잘 물어봤어요. 세모는 부정적인 이미지고요.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앞으로 시를 배울 때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는 세모를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이미지는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빛이랑, 누군가 맞잡을 손, 이런 거는 지금 맥락상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둠, 밤, 이거는 서로, 어둠하고 밤은 불빛과 맞잡을 손과 반대되는 이미지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이랑 비슷해요? 아니면은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그렇지. 반대되는 사람이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련, 외로움,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다르죠.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알 거래.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네,
작은 지붕 역시 그 지붕 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너무 어두운데 걷고 있으면 지붕이 보여. 저기 사람 사는 데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이 생각에 갑자기 희망이 들면서 걸어갈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지붕은 역시 불빛과 마찬가지로 그 위안이 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작은 지붕은 주변의 이웃,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들은 거대한 살줄기보다 아주 크고 웅장하고 멋진 산줄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작은 지붕들이 오히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삶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 때 위대한 영웅이나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아주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대한 산줄기보다는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따뜻한 도움을 주는지라고 했어요. 여기 사면에서도 지금 1형과 마찬가지로 뭐뭐하리라, 그리고 뭐뭐하는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알리라, 뭘 알아?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 사면도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사면도 도치법이 쓰인 거지, 그치? 사면도 도치법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1연이랑 지금 되게 비슷해요. 뭐뭐하리라, 뭐뭐를, 뭐뭐하리라, 뭐뭐하는지. 그런데 여기서 르이 지금 생략되어 있지? 네, 뭐뭐하리라, 뭐뭐하리라, 뭐뭐를, 그리고 목적어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선지에서는 보통 무슨 말로 나올까요? 유사한 무슨 구조? 통사. 그치. 문장 구조라고도 해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재로 많이 나오죠. 뭐뭐는 뭐뭐하리라. 지금 비슷한 문장 구조 나왔지. 뭐뭐는 뭐뭐하리라. 뭐뭐는 뭐뭐하리라.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연 볼게요. 먼 곳의 불빛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봐요. 네, 먼 곳의 불빛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나그네를 쉬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쉬게 하는 건 아니야. 어떤 기능?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희망과 위안과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휴식하고 잠깐 도피처처럼 피난의 어떤 안식을 갖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희망과 위안이 되는 존재가 타인에게 되어준다면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어떻게 해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대.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불빛은 나그네를 쉬어가게 해준다.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1연부터 3연까지 다 봤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불빛은 편안함과 휴식을 주는 존재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휴식을 주진 않아요. 맞아. 편안함과 휴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랬지. 희망을 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X. 그다음에 불빛은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이다.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불빛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맞아요. 그렇지. 타인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타인이 어려울 때 희망과 위안이 되어주자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나요? 강조하진 않아요.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뭐냐면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는 것의 중요성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시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시인한테 우리가 시인이 겪었던 경험, 삶에서 고통스러웠던 경험 또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삶에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희망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불빛을 보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독자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냐, 불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고 강조했을까? 아니, 스스로가 아니라 불빛. 맞아. 불빛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극복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했어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모모는 모모리라. 맞아요. 그다음에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맞아요. 활용하고 있는 거 맞죠? 불빛이랑 어둠. 그렇지. 불빛이랑 어둠. 너무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해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그냥 쑥스러워서 말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그렇지.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러지 않을까? 여기서 막 다른 만약에 사람이 유튜브에 검색했다가 딱 수업을 듣다가 막 되게 여러 명이 막 대답을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와, 대체 저 학교는 어느 학교길래 저렇게 애들이 똑똑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쌤 유튜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네. 뭘? 작년에 작년? 계속 유튜브 다 뒤져서 봤었거든요. 뭐 어떤 거 봤어? 어떤 영상? 모르겠어요. 본지 진짜? 안 본지 모르겠는데 본 것 같아요. 약간 아이패드였거든요. 참고로 제일 많이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은 구보 씨의 1일이었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내가 그거 말고는 거의 올린 게 없거든요. 네. 구보 씨의 1일만 그게 몇만 회가 나왔거든. 그 유튜브에서 제일 상단에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나오더라고. 이거 오해요. 네. 도치법. 맞아요. 어손의 구조를 낯설게 표현하여. 이거 도치법이죠?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한다. 시험 너무 잘한다. 아니야? 진짜 너무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학습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네. 춤은 몸으로 하는 예술이지. 그리고 음악은 뭘로 하는 예술이야? 음악은 소리로 하는 예술이고, 뭐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하는 예술이지. 그런데 문학은 뭐냐면 글자로 언어로 하는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문학 작품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인 거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술 작품이나 음악 작품처럼, 네, 위대한 작품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예술이고요. 그다음에 가치 있는 내용을 탐구하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미적 가치를 추구하냐면요. 그 문학은 표현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요.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걸 뭐라고 해요? 형상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맛있게 먹었다가 아니라 이 밥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혀에서 느껴지는 건 어땠고 코에서 느껴지는 그 향은 어땠는지, 씹을 때 이 감촉은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마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야? 문학 작품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문학 작품스럽지 않아. 하지만 내가 먹은 밥에서 향내가 났다. 그것은 어릴 적 내가 맡았던 무슨 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되게 문학 작품스러워지죠. 네, 그게 바로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학이란 한마디로 뭐냐면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 계속 다 오타가 좀 났는데요. 문학의 미적 가능이 아니라 미적 기능입니다. 그 밑에도 문학의 인식적 기능,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에요.
자, 문학의 미적 기능, 아름다움에 대한 기능은 뭐가 있냐면요. 뭐랑 뭐가 아름답냐면 형식과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형식적으로 치밀한 구성이 짜여져 있고 언어의 리듬감, 창의적인 독창성의 표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 안에서 형식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이 찬찬히 곱씹었을 때 그 내용,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아름다울 때 또 이제 문학 작품의 미적 기능이 느껴지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의 인식과 발견이 주는 재미와 감동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내용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의 인식과 발견이 주는 재미와 감동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그래서 형식과 내용의 아름다움이 모두 합쳐졌을 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좀 순화가 되고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면서 좀 이렇게 기쁨이 몰려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삶이 고양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들어올리는 기능을 한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일명 쫑글이라고 하는 정말 좀 남을 뭐 혐오하거나 정말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변태스러운 글을 보게 되면은 뭐 기분이 나빠지고 썩 좋지가 않죠. 근데 그거랑 반대되는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나 작품을 보게 되면 약간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느껴요. 그게 바로 정서적 미적으로 문학이 삶을 고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문학의 인식적 기능,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진리 또는 가치 등을 작가는 작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예를 들어 나는 환경 오염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그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지향하는 아주 이건 삶의 진리야, 이건 인생 진리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있으면 그걸 문학 작품에 넣죠. 그 작품을 보면서 독자는 아 이전에 내가 이걸 알지 못했어, 새로운 걸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별에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그런 소설을 읽게 되면 사랑이 뭔지 좀 더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남녀 관계라는 게 나만 그렇게 겪었던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어짐과 상처를 다 겪고 그다음에 뭐 흥미가 처음에 불타올랐다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이 다 이게 원래 사랑의 모습이구나. 그냥 그러면서 뭔가 사랑에 대해서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변치 않는 어떤 사랑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분석한 걸 봤었는데 그 사랑과 관련된 어떤 통찰을 얻으려면은 이 소설을 읽으라고 하더라고.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인터넷에서 약간 꽤 커뮤니티에서 약간 화제가 됐던 글인데 혹시 모르시나요? 노로 시작해요. 노틀담 무로 시작합니다. 몰라요? 이렇게 해도 노틀담의 꼽추. 네. 노틀담의 꼽추라는 그 혹시 아세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노틀담의 꼽추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보면은 이제 아주 아름다운 집시인 여자하고 그다음에 꼽추인 남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위 알파메리라고 부를 수 있는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글? 본 적 있어?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심리에서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사랑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게 현대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분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동의를 많이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문학의 기능이 정말 인식적 기능이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굉장히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볼게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 속에 다양한 삶의 모습과 방식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독자들이 아 내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그리고 어떤 모습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아 얘는 진짜 쓰레기네. 난 이렇게는 절대 안 살아 라고 생각할 때 인식적 윤리적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세 분야로 이렇게 모모의 기능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지. 다음 중에서 감상하는 방식이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그래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선 나왔을 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무슨 기능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난 후에 앞으로는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무슨 기능이야? 윤리적 기능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나올 수 있는지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인식적 기능인 거지. 그리고 나는 이 시에서 발견되는 운율감과 그리고 음성 상징어들의 적절한 사용, 옛날 어휘들의 많은 사용들이 있는 걸 보고 진짜 아름다움을 느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적 기능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감상하는 방법, 포인트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작품의 구성. 1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희망과 위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2연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됨.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뭐보다 뭐가 위안이 됐대? 아주 멋지고 웅장해 보이는 거대한 산줄기보다는 작은 지붕들. 그렇지. 거대한 산줄기보다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다음에 4연 먼 곳의 불빛은 누구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예, 4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대조적 의미의 시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조적 의미의 시어들이 많이 나오는 시였는데, 자,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이건 전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지요? 희망, 그치, 위안, 위로. 전부 긍정적 의미예요. 그에 비해서 어둠, 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죠? 고난, 슬픔, 시련 같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늦은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느냐,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따뜻한 불빛이 되어주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고요. 또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어떻게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유사한 식구를 반복 변주하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밑에는 뭐 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불빛의 따뜻함과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모르리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3, 4연도 보면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작은 지붕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이나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지 알리라 라고 해서, 모모하지 않은 사람은 모모를 알리라, 모르리라,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구의 반복과 변주,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작품에 무엇을 이렇게
식구를 반복하고 변주해서 비슷한 통사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게 될까? 맞아. 그리고 운율, 그리고 뭘까? 형식적 안정감. 형식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다.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안정감이 있지. 다음, 도치법을 활용한 단조로움의 탈피. 도치법이란 네모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하여 문장을 무엇을 바꾸는 것이다? 어순, 순서, 말의 순서, 어순을 바꾸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도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지만 문장의 어순에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 되겠지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가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불빛의 따뜻함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독자에게 낯선 느낌을 줍니다. 낯선 느낌을 주어서 식구의 의미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화자가 늦은 밤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화자는 늦은 밤에 길을 잃은 산속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자는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을 보게 된다. 그 불빛은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며 화자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이 화자는 불빛에서 계속 길을 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 화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에서도 빛을 밝혀주는 존재, 바로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과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막한 방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동시에 세상사의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나 역시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 했고 이제 학습활동 한번 가볼게요. 학습활동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 28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전개에 따른 시상전개가 뭐예요? 시상전개란 말 선지 많이 나오지 무슨 뜻이에요? 시에서 나오는 상황들, 시에 나오는 내용들, 그게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게 시상 전개죠. 모모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모모에 따라서 내용이 그냥 진행되고 있다. 시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시상 전개에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선지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멀리 있는 경치를 먼저 보여준다. 먼 산, 먼 하늘 이런 거 보여준 다음에 근경, 그 산에 있는 사슴 이런 그 산에 있는 꽃 이런 것들 관찰해서 얘기하면 원경에서부터 근경으로부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화자의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화자의 처음에는 마음 내용을 얘기해. 내가 정서가 어떤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면은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시선이 이동을 하면서 시상에 전개된 거죠. 반대로 바깥에 있는 사물을 먼저 관찰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의 정서, 바깥에 있는 백구가 날아다니는 걸 먼저 봤어. 그 다음에 정말 좋다라고 느끼면 외부에서 내부로 시상이 전개된 거죠. 시상이 전개된다는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1연에서 보면은요. 1연은 화자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2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보고 그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된다고 깨닫습니다. 어둠 속에서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 그다음에 사면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게 사면이었죠. 사면에서는 뭐보다 뭐가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 뭐보다 뭐가 좋아? 거대한 산줄기보다는 작은 지붕들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줌. 그리고 사연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보니까 거의 같은데 너무 시가 짧아가지고 더 줄일 것도 없어.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가 계속 걸어나갈 수 있게 해줌.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줌.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네, 이게 중요하니까 또 이렇게 학습 문제로 또 나왔겠죠. 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대요. 자, 그럼 쉬게 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 나그네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해준다는 거죠. 일시적인 휴식,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 우리가 힘들 때 잠깐 쉬는 걸로는 그게 정말 큰 희망이 된다고 느끼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뭔가 불빛이 보인다는 거는 그 불빛까지 걸어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빛이 이제 상징하는 거는 좀 더 걸어와라, 좀 더 걸어오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불빛은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희망입니다.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빛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누구에게 뭘 줘라? 어떤 사람에게? 나그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산속에 길 잃은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야? 그치. 아주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나그네는 그냥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는 굉장히 특정한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과 시리에 빠진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대표해가지고 비유하고 있지. 뭐라 그래,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그러지, 대유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빵이 진짜 빵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의식주와 같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을 이제 빵이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주만으로는 살 수 없고 그 외에 정신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때 이제 빵도 대유법이야. 그리고 저런 거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알아요? 그날이 오면 광복의 그날이 오면 삼각산도 한강도 일어나서 용솟음 치고 춤을 추리라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삼각산이나 한강 같은 경우도 그냥 대표적인 이제 한국의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지명 그 부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삼각산과 한강이라고 하는 작은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 국토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대유법이 되죠. 이런 게 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산에 있는 빠진 나그네가 사람들 전체를 절망에 빠진 전체를 가리키는 것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삶의 길에서 시리에 빠진 누군가, 나그네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죠. 시리에 빠진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결국 시리에 빠진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